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보통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왜 최종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어,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2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네, 내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강력 폭력이에요. 맞아요.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그렇죠.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가 많은 예, 문제죠.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시예요. 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그렇죠. 네.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공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너무 것들까지 안타까운 해야 되니 얘기들을 참 네.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재민 시민관께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 아, 신청. 신가님 벌써 이거 인해 전술도 아니고 A4 전술인가요? 이렇게 종이를 자료를 아니 근데 야 근데 정말 네. 이게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아마 이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좀 싶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법무부에서 2014년 이후로 그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동이 사망한 그런 학대로 사망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사건도 좀 인천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이라고. 계부 목검. 네.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판결은 이제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네, 검찰이 네, 네, 검찰이 양소해서 네. 이 아이의 엄마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엄마가 네. 엄마도 이제 그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데 갔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외출하면서 애는 화장실에 감금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요. 자체 생모가. 중간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격리 조치도 하고 그 생모가 또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애도 보육원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다시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 거죠.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까는 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진짜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사실 보육원에 이제 한 2년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 엄마가 같이 남편이랑 합쳤고 그럼 이제 뭔가 가정이 회복되어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게 큰 아이들일수록 더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오히려 혼자 잘 못 있어서 말씀대로 지금 즉시 분리 조치를 해도 다시 가고 싶어. 너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 그게 그 분리불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계속 이 아동학대 사건은 뭐 작년 올해 계속 지금 네. 계속 우리 공분을 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건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천안 계모 캐리어 가방 사건인데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누구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 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에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가방에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살인이네. 살인. 아니 그 이렇게 이 아이가 믿고 키우고 싫으면 아이를 왜 맡았느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미운 애를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이러면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평소에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마음속으로 나한테 욕했지 하면서 모든 걸 자기 통제하에 놓고 마음까지도 통제해버리려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가해자는 징역 22년을 지금 받았는데 2심에서 25년으로. 역시 아까랑 똑같고. 이 같이 있었던 이 피고인의 친자식들 네. 이런 상황에 가담 내지는 목격하고 어찌됐든 동조하게 된 거잖아요. 친모의 애들은 친모의 범죄를 증언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네. 아 이게 그 아이들 얘기가 그 참조가 아이들 많이. 이야기에 그거죠. 근데 하여튼 이 엄마는 반성문을 이제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아이의 길을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피고인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좀 25년도 이렇게 모자란 것 같죠.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였다.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경찰관이 꾸미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가정 안에 왕따로 외롭게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또 다른 네, 맞아. 이야기가 이게 제가 있나요? 예. 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연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연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현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3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야.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죄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이죠? 살인이죠.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자라는 어떤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되지 않나요? 느낌이 드는 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잔인한 폭력범들은. 근데 이 이야기 마치기 요 전에 제가 네.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계부, 계모,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자꾸 보다 보면 저 집 계부야, 저 사람 저 계모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잖아요.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물론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온 사회가 진짜 각자 몫을 다 해야겠다. 이거 신고 의무자는 신고 열심히 하고 모두 관심 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고민의 결과를 또 정부나 보여주고. 그렇죠. 다시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오늘 나가 놀지?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아이가 제가요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좀 못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알면 그거 속상할까 싶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아이 이제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B라는 아이는 저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나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쪽이 가스라이팅일까요? 가스라이팅을 다 받은 아이일까요? 여기서도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되게 좀 비슷한 예인데. 네. 전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왜냐면 복잡해. 뭔가 교묘한 설계가 있는 느낌. 앞에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되게. 굉장히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네. 지금. 근데 무슨 차이지? 계속. 얼핏 들으면 A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흔히 말하면 쟤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속상한 걸 알까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B가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해하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배워서 다음번에 조금 더 네가 한번 또 열심히 해보렴. 이거와 야 너 시험 못 봐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내가 혼날까 봐 나를 걱정하는 거고 A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엄마를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봐야 될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찾지를 못하면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는데 뭐라든가 네가 엄마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뭐 이런 그런 거. 네, 그런다든가 주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독립을 시키는 거. 그 과정에서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 대부분의 부모가 너 하지 마, 하지 마. 엄마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주체가 엄마이잖아요. 근데 주체가 되네. 얘가 막 짜증을 낼 때 사실 공부는 네가 조금씩 배워가는라고 하는 건데 너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울지 않고 할 정도까지만 네가 정해서 해.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 내일 해도 돼. 내일 시험인데. 네, 네, 내가 갑자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좀 다른 거죠. 누가 주체는 무조건 내가 주체인 거죠. 네, 내가 네.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많이 쓰는 일례가요.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위험한 행동을 만약에 할 때 이건 위험해, 하지 마라. 이건 너한테 위험해, 너가 하지 마라. 얘가 주체가 되는 건데요. 너 혼나?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너를 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네,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사람. 그거 많이 하지. 성부 폭력인가요? 아저씨 얘 좀 아니, 혼내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너 자꾸 울면 망태 아저씨가 경찰서 가서 네. 혼난다고 경찰 아저씨 온다고.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마음과 이런 데 약간 조작을 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근데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된다는 문제가 아동학대. 맞습니다. 네, 아동학대는 정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이 대상이 동시에 나를 공격해요. 이 동일인이야.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공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 상태에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아동학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더 대두가 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는데 영향을 준 게 98년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라고요. 그 친부하고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그 누나는 이제 이미 암매장이 됐고요. 살해돼서 암매장이 됐는데 그때 누나 나이가 7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은 이제 구출이 됐는데 5살. 근데 이제 그때 구출이 됐을 때 이 아이 윗속에는 아주 소량의 위액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5살에 완전히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고 등에는 다리미로 대인 화상 자국이 그냥 다리미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발등은 젓가락으로 찢어져 가지고 아이가 발등이 부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구출이 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위탁 가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생애 처음으로 만난 타인인 부모가 자기를 학대를 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믿으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거는 생각만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좀 전전하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지내는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를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제 치료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고요. 이제 최근에 아마 요 정인이 사건으로 이제 방송국 취재를 하면서 저도 그걸 통해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회사도 다니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이게 기억이 나면서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그 아이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른들이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학대 당한 아이의 후에 잘 자라라는 이야기도 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통 사건 이후에 당연히 이제 사망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상태로 끝이 났지만 사실 생존하는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한번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